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완전 한국화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뜻밖의 이유. 2. 한국 기업의 탈중국에 동요하는 외국 기업들. 3. 삼성에 덤볐다가 난리난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와 우리나라 한국 간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2의 한국이 되어가는 마다가스카르. 그들이 한국과 꼭 닮아가고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의 관계는 196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이 아름다운 섬을 노리던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마다가스카르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잠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다시 관계가 복원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마다가스카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받는 시점은 바로 1990년대부터입니다. 대우를 필두로 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마다가스카르로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마다가스카르의 90년대 한국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자 IMF 외환위기가 한국에서 발생했을 때 한국에 많은 경제적 연관이 있었던 마다가스카르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2.7배가량 되는 큰 섬이지만 인구는 2,900만 명 수준에 불과해 90년대부터 마다가스카르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한국의 경제적 의존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디모 그룹 기업의 마다가스카르 농지 구매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사건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것은 130만 헥타르, 마다가스카르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의 면적이며 한국 전체 농경지의 약 8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99년간 개발하는 조건으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이 사건을 빌미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마다가스카르 혁명이 번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마다가스카르의 농업 환경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쌀농사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섬나라이지만 놀랍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스트랄로이드. 태평양 동남아 인도네시아 일대의 오스트랄로이드 계통. 오히려 대만 원주민 인도네시아 일대의 민족 범주에 속하는 경향이 많아 아시아적인 식문화가 있어 쌀을 주식으로 할 뿐 아니라 마치 한반도처럼 일시적인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 강우량이 집중되는 시기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한반도와 비슷한 건조한 기후대의 특성으로 인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후적인 조건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의 농지 99년 임대 조건이 만약 성공했을 경우 한국의 농업 자급 자족이 가능한 환경이 됐을 뿐 아니라 해외 식량 수입 의존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관계가 좋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농지 99년 임대 사건은 마다가스카르 내에서 또 해외에서 한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확장주의라는 식의 어느 정도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었을 정도로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최근에서는 좀 더 다른 의미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산업 분야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필수 광물인 니켈은 그동안 사실상 인도네시아 1급 체제로 압도적인 1등 수출 물량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늘 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니켈로 인한 패권국 지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니켈이 없으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광물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배터리 산업의 패권까지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 시설을 인도네시아에 지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에 니켈 관련 한국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을 짓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물 패권이 자칫 한국의 배터리 산업체들을 을로 만들어버릴 가능성까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등장한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세계 3대 니켈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마다가스카르에서 최초로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니켈 납품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세계 히토류 공급망 시장에서 마다가스카르의 입지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업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었던 마다가스카르에서 새로운 접력 분야가 생겨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협력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협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K-팝. 한국의 문화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현지에는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까지 생겨나면서 이러다가는 마다가스카르가 제2위 한국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공격적인 1대1로 투자에 나선 상황입니다. 광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표바친 아프리카에서 자국을 지지해줄 나라를 많이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서구 열강의 광물자원 패권, 지정학적 패권 등을 중국이 갖길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중에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아주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2017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기도 했고 1대1로의 협력국가로 지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배후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공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니제르의 쿠데타 소통은 바로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사건으로 이 사태를 계기로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똘똘 뭉치며 대항을 하려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공을 들이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병 반대 표결에 표를 던졌던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장관을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해고를 시키는가 하면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도 마다가스카르 선거에서 러시아의 요원들이 현금 다발을 현지 언론인과 후보자들에게 금과 보석 꾸러미를 들고 살포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사실상 마다가스카르의 언론 정부 요직이 친러시아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급작스러운 횡사를 하는 사건이 생긴 후로부터입니다. 아프리카의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득을 챙기던 그룹의 수장이 바로 프리고진이었고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그의 군사적 상업적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힘이 미치던 곳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횡사한 이후로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러시아의 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2023년은 한국 마다가스카르 제수교 30주년 기념 해로 여러 성대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봉사단체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은 우방 관계로 수교를 맺었으나 잠시 소련의 영향이 마다가스카르에 미친 이후로 단교를 했다가 다시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마다가스카르의 정치 지도가 서방에서 반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차례가 정녕 오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서구 사회는 물론 러시아, 중국 모두 마다가스카르를 바라볼 때 다소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달라야 합니다. 친환경 주민들과 친화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량한 마음가짐으로 양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위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와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 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억에서 1,098달러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의 제3위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 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외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만해 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3개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고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 고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베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물악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의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특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 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짙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JOLED가 결국 파산을 신청해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BOE에서도 역대급 소식이 들려 한국의 초대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JOLED는 지난 27일 도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총액이 3,300억 원 정도로 커졌고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고 제조 부문 등에서 일하는 280명을 해고했으며 기술과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모 회사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 부문에는 약 1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가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배경에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해도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한국 기업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또한 극복하지 못해 2014년 OLED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을 통합해 JOLED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75%, 소니, 히타치, 토시바의 중소형 LC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1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말았던 상황입니다. 민관 펀드는 일본 정부가 3천억엔, 95%, 민간기업 26개사가 140억엔의 자금을 댔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이런 방식의 기업을 히노마루, 일장기, 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에는 기존 재팬 디스플레이, JDI 공장을 개조해 잉크젯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OLED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OLED 분야를 집중 타격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OLED 생산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버텨냈고 JOLED는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연명해 왔습니다.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OLED는 ULEU EVU, 삼성 디스플레이가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1년 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물량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시장 타깃 또한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습니다. JOLED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차량용, 게임 모니터용 패널에서의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라 한국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에서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만 생산했는데 낮은 수율로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와 4년간 진행한 자동차용 10인치 OLED 개발 또한 2021년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는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 위에 입히는 증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JOLED는 소자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했죠.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착 방식 대비 20에서 30%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판에 균일하게 입히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JOLED는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자금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증착 방식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JOLED는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덴소와 토요타, 스미토모로부터 4,600억 원을 조달했고 2020년에는 중국 TCL의 지분 10%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OLED 협공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실제로 TCL과의 협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OLED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0을 포함해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삼성 측도 JOLED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JOLED가 특허를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아친 것입니다. 결국 JOLED는 물러섰고 1년 만에 합의를 하며 종짓부를 찍었죠.
그럼에도 JOLED는 최후의 카트로 TCL과 잉크젯 기반 65인치 대형 OLED 패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를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비용 이점을 살릴 수 없다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주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3월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상반기부터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JOLED 파산에 매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파산을 결정하자 주민들과 직원들은 불안과 당황을 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젯밤 뉴스로 알았다. 미투 크게 통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OLED는 일본 노미시와 지바현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두 종류를 지급받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어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고용 확대 관련 보조금 약 5억엔과 산업 촉진 보조금 약 9억엔 등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JDI를 포함해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 되겠네요. 비용도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되어 한국 기업에게 가격이나 개발에서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입니다.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세계에 있다는 트렌드를 언급을 쪽지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부 기술을 흡수하긴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 기업을 흡수해 동반 몰락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업체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게 밀리면서 OLED 위평가를 명맥이 내리고 끊기게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궤적과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히노마루 연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99년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 통합돼 만든 엘피다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밀려 적자에 허덕이다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10% 수준으로 포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토로 만들어진 라피더스는 최근 50조 원을 투자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 나노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라인을 만들고 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 8곳이 뭉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7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파산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들은 한국을 찾아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패널을 받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 파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56%로 1위, 보 12%로 2위, LG 디스플레이 11%로 3위를 했습니다. 9인치 이하 중소형 OLED 출하량은 7억 6천만 대로 삼성이 4억 3천만 대 정도를 출하한 상황입니다. BOE는 기술력이 낮은 저온다결정 실리콘, LTPS을 애플과 자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하면서 점유율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저전력 제품인 저온다결정 산화물, LTPO 기술로 프리미엄금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TPO 방식이 LTPS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이 예정됐던 중국 BOE 패널이 최근 수물 문제로 초토 물량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BOE가 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란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의 구멍을 뚫어 카메라 모듈 렌즈와 페이스 아이디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하위 라인업까지 확대해 4종으로 늘리려 하지만 BOE는 패널의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신제품용이 아니라 수리용으로 나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은 BOE 초도 물량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이른 5월 중순부터 OLED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BOE는 내년 출시될 아이패드 패널 공급에서도 제외됐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2파전 구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는 수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 13용 OLED 패널 수물을 높이기 위해 애플의 승인 없이 설계를 바꾼 것이 적발돼 공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BOE는 삼성 인력을 빼앗기 위해 베트남 박린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패널 반제품의 모듈 공정을 진행하면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성됩니다. 그곳에는 삼성 모듈 공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인근 하이퐁에 있습니다. BOE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인력 유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